유장관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패널 연사이자 주한미군 전후회의 회원으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서 소개에서 들으셨듯이 저는 약 12년을 한미연합사 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연합사 본부 지하 정보처에서 근무하던 이 기간 동안 한미동맹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었고, 덕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휘부분들께 많은 조언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앞서 두 분의 연사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또 햄리 박사께서 기조연설에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기 때문에 햄리 박사님처럼 저도 원래 계획한 내용에서 방향을 살짝 틀어서 해볼까 합니다. 한미 공동선언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중에서 국방과 외교 대화라는 저희 일부 패널 주제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를 접목시켜 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연합사 근무 당시에 줄기차게 들었던 문구를 여기 계신 퇴역 장군들께서도 자주 하신 말인데, 적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명시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김정은의 의도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 우리 동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으로서 어떻게 보는지를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능력의 완전한 제거라는 문제는 우리 동맹 내에서 적당한 대가를 치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유념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동맹의 제시에 응하더라도 핵무기의 단 일부라도 넘기지 않고 확보하고자 한다면 우리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한 것 자체는 괜찮지만, 북한을 볼 때 북한의 지도자부터가 핵 능력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물러날 경우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포기라는 목표가 틀리지 않다는, 맞는 목표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반도 평화와 이에 필요한 비핵화를 고려할 땐 반드시 이 문제를 동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유념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에는 중국 또한 적으로 부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또한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겐 북한과 동아시아 전반에 대한 굉장히 막강한 선택권이 있죠. 때문에 중국의 목표와 중국의 국력 성장, 그리고 중국이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시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중국이 한미 동맹을 약화하려 하고 또 동맹 유지에 난제를 야기하려 했던 몇몇 예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당시 북한의 억제와 방어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문제시하지 않는 것처럼 일견 보이기도 합니다. 헨리 박사가 오늘 아침 말하셨던 것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비핵화에 동의한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중국의 국익보호 그리고 중국에 유리하도록 상황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비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 중국의 안중에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사실 핵무장한 북한을 감싸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이 관심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게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각성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견지해오던 태도를 봐도 이런 뻔한 말들, 최소한의 관여만 하려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아는 것이 나중에 중국까지 포함해서 비핵화 정책을 시행하려 할 때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과 중국 각자에게 이런 속사정과 선택권이 있다는 게 제 말의 결론인데, 그럼 제 결론은 뭘까요? 일단 구체적인 결론을 내는 게 당장의 목표라면 제가 연합사에서 자주 들었던 또 다른 말 하나가 생각나는데 Fight Tonight, 즉흥전투 대사를 갖춘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북한과 전투하기 위해서 전력 태세를 유지한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넓은 범주에서는 전투를 포함해서 북한의 공격 전체를 억제하는 게 사실 진정한 목표입니다. 오늘이나 어제가 아니라 내일 어느 때라도 24시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게 진정한 목표인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 수준이 증가하고 또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유명한 전 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 맥락이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면은 저희가 억제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금일 주제에 억제, 디터런스의 D를 하나 더해서 4D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맹의 목표는 전면전이나 북한의 전력 공세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앞서 전조가 될 만한 상황을 미리 막아야 하고 또 중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과 한국이 협조하는 것에 대해 한국을 제재하고 동맹을 와해하려는 노력 또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북한의 능력 발전과 핵무기 보유에 대한 북한의 꿋꿋한 태도를 고려했을 때 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억제에 대한 사고의 틀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햄리 박사도 말했듯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능력 발전과 관련해 그리고 북한이 핵 억제력과 정밀 타격이 가능한 발전된 단거리 미사일을 통합해 재래식 제한적 타격을 가하고 나서 핵 억제력으로 이런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은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그럼 북한과 중국이 이런 목표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또 이런 특정한 태도를 보수하려 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 동맹은 그런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제 답변은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있던 한미연합사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설명드리자면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참모부의 인사가 완전히 물갈이 됩니다. 인사이동이 불과 1, 2년 사이에 금방 바뀌면서 사람들이 바뀐다는 건데 저희한테 주어진 문제는 그대로인데 맡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인사이동으로 떠나기 전에 다들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다들 본인이 오기 전보다 최소한 더 나은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기간에 내고자 하는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들은 서류상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또 멋져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 이후에 오게 될 후배들이라든지 또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동아시아 전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더 좋은 방향으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급진적인 선택이 아닌 좀 더 완만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된다는 걸 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발전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한 뒤에 극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때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당장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선택은 선택을 시행하기 전보다 상황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과 중국의 의도,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능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면전에 대비하는 확정 억제와 해구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전면전 이전 단계의 회색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의 강압적인 조치를 억제하는 것에 또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으로서 원래 상황보다 못하지 않은 상황을 유지하고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한미 공동선언과 이해당이 양국의 이해를 실제 정책으로 이해했을 때 고려해야 할 상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답변 드리기 전에 앞서서 배경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대중국 정책이냐 대북 정책이냐는 논란 자체가 왜곡이 된 주장 같습니다. 중국이 선택권을 갖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특정 분야들, 그러니까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봉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게 중국과 북한이 분명히 국가 안보 문제를 제기하긴 하지만 정책과 전략을 구상할 때 떼놓을 수 없을 만큼 긴밀히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적절하고 중요한 접근이지만 북한 또한 동아시아 전략 또는 정책 구상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략 또는 정책을 구상하더라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대북 정책을 위한 접근을 무색하게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의 정책이 전략적 인내를 답습한다는 주장은 물론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전략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긴 하겠지만 바이든 정권의 정책은 인내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인내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언젠가는 김정은 아니면 그 전엔 김정일 위원장이 시간만 주어진다면 북한에 주어지는 당근과 채찍을 맛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비핵화를 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가정과 달리 바이든 정권은 이와 달리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미국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또는 김정은이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바이든 정권의 대북 정책이 대담하지 않다는 건 저도 사실 인정합니다.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저 또한 100% 동의한 것도 아니지만 대담하지 않는 건 사실 오히려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대담하지만 잘못된 대북 정책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북한을 몰아넣어서 핵공격이 수반되는 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야심찬 대북 정책이 불러올 또 다른 가능성은 김정은 집권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김정은이 없는 북한에서도 핵무기 보유 상황을 수십 년간 지속시키고 고착화시켜서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이 내놓은 정책이 대담하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또 이런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접근을 택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르게 조율할 여지가 있겠지만 말이죠. 동맹이 북한과의 대화를 북한의 입맛에 맞게 조정했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철저하게 북한의 선택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단일 국가로서 아니면 동맹으로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김정은 본인이 또는 김정은이 대표라도 대화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건 저희가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은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맹 중 하나라도 큰 양보를 할 필요 없이 합당한 수준에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긴 하지만 북한이 그럼에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우리 동맹이 시도는 해봤다는 것을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엔 김정은에게도 거부권이란 게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협상이 가능하건 아니건 이게 동맹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김정은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명한 전 장관님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의 시작을 정말 잘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1월에 있었던 노동당 대회를 언급하셨는데 그때 당시 북한 국영방송을 보면은 경제 상황 문제나 정당 통치 문제 등의 언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선포한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국영방송에 또한 선포되었었습니다. 이에는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술 핵미사일, SLBM 등등의 무기 개발 또한 지침으로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이는 제가 볼 때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은 심각한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지침을 내리는데 전념할 만큼 북한에게 시간과 여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물론 북한이 1월 당대회 이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헨리 박사가 말하시는 대로 주목을 덜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북한이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물론 지금 당연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심각한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한 내부 문제와 피해를 해결하는데 전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대로 김 위원장이 한측이나 미측의 대화에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북한은 분명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대화하면 뭐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며칠 전에 남북 간 군통신선이 복구됐는데 김정은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한 또는 대화에 응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손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김정은 위원장은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몇 개월 안에 도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의향이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선 도발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는 한국인이나 미국인을 살해하는 것, 그리고 핵무기 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정도를 도발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그 이하의 경우엔 도발로 보지 않는 거라면 아마 그런 식의 도발은 한동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도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 지속,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무시, 인권 유린, 위협, 공갈, 강압 이런 저수준 도발을 도발이라고 본다면 이런 도발들은 계속해서 북한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도 없이 세계의 이목을 끄는 높은 수준의 도발에 가까운 행위를 해왔는데 저희가 세운 기준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수준 도발들을 놓쳤던 것 뿐입니다. 그런 점에선 당분간은 큼직한 도발이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굳이 눈길을 끄는 이런 짓을 안 하더라도 저수준 도발에서 자기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런 도발들은 높은 수준의 도발들은 현재로서는 억제된 상태이지만 작은 도발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도발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고 중국 또한 이에 대해서 도발로 인식하고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최근 시행한 무기 개발, 무력 발전에 대한 선언 같은 걸 볼 때 김정은은 이런 걸 사실 과거에 비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90년대였다면 이런 것 자체가 엄청난 고수준의 도발로 느껴졌겠지만 이제 저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도발 행위를 한다 만다는 저희의 정의에 따른 겁니다. 도발 행위에 대한 정의가 심각성을 결정짓는다고 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그러셨듯이 맥스웰 전 대령께서 좋은 지적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억제가 저희 컨퍼런스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 그리고 김정은 본인의 이해에 연관된 것들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억제책이 될 텐데, 하지만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보통 저희가 억제라고 하면은 응징을 통해서 북한이 뭔가를 저지르거나 선을 넘었을 때 동맹이 어떤 보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무엇을 할 것인지 위협감을 주어서 북한을 막는 거를 억제라고 하는데, 억제에는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거부에 의한 억제입니다. 김정은은 경쟁에서 지거나 난관을 만나서 방해받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패 가능성이 역력한 행동을 굳이 선택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제라면은 억제란 어떤 위험과 대가를 부과할 수 있는가를 뜻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위협을 느낄 만한 조치에 어떤 게 있을지, 김정은이 어떤 목표 달성을 시도했을 때 우리가 북한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강압적 행동이나 제한적인 살상행위처럼 북한의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 수준의 저수준의 도발을 했을 때도 우리가 이런 회색지대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지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김정은과 측근들에게 그들의 이런 행동이 목표 달성에 일절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걸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행동이 정권 생존 자체를 위협하진 않더라도 이 행동으로 인한 치러야 할 대가가 그들이 얻을 이익보다 크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저수준의 도발을 억제하려면 이런 인식을 먼저 심어줘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뿌리 뽑아서 일시적인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엔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은 수준의 도발에 대한 억제책으로는 도발에 대한 보복보다는 도발의 대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부에 의한 억제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격이든 제한적 군사 조치든 북한의 행동을 막고 대응을 늦추도록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거는 북한의 강압적 행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북한이 으름장을 놓고 동맹이 대화로 유인하기 위해 먼저 양보하게 만드는 행동을 막을까요? 이 또한 강압적 행동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로 김정은을 납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맹한테서 뭔가를 뜯어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대북 억제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질문과 지적 감사합니다. 전 더 이상 미 정부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 답변은 필터링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용해서 쥐어짜려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외부의 지원을 사용하면 되고, 또 대북 지원 자금을 무기 개발과 같은 다른 용도로 악용하려는 게 아니라면은 북한은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유인책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던져주셔서 제가 모든 질문에 맞게 답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핵심은 북한이 정말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미국 또한 적절한 선에서 인도적 지원 요청을 수용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북핵 문제와는 좀 동떨어진 사안 같습니다.